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 다음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문제 2번 법인세 신고 중에서 여러 가지 문항들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문항 5번 우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먼저 이론 정리부터 하고 나서 사례 연습, 예제를 통해 가지고 예제를 통해서 이론을 확실히 이제 다지고 실전 적용하는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 풀고 뭐 답안은 적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 문항 5는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를 펴시면 되고 자 100페이지 이렇게 문항 5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중에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유형 중에서 고가 매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예요. 자, 이제 이론부터 우리 시작할게요. 페이지를 여러분 한 장 넘기셔가지고 자, 101페이지 오세요. 101페이지에서 우리 천천히 이제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천천히 정리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 이게 이론 필기되어 있는 걸 이따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이게 그냥 풀어서 말하자면은 세법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경제적 행위를 세법이 봤을 때 부당하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야, 그거 내가 봤을 때는 부당하다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세법이 어떤 경제적인 거래를 봤을 때, 야, 너 그거 좀 내가 봤을 때는 부당한데, 야, 내 그거 그 거래를 다시 계산할 거야. 그 부당한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길 텐데 부당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는 이게 되게 이제 뭐랄까 추상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뭐 정당하다, 부당하다 그런 거 그런 표현 자체가 세법하고 저런 표현이 세법에 어울리나? 세법은 어떤 이제 좀 뭔가 정확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뭔가 정확하게 이제 세금이 얼마다 뭐 이런 규정인데 약간 부당하다, 뭔가 정당하지 않다, 뭐 정의롭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단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세법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게 뭐 도덕적인 관점, 뭐 도덕적 철학적인 어떤 그런 심오한 철학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세법 입장에서 부당하다는 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세금 덜 내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법 입장에서 부당한 거는 그냥 어떤 특정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부당하게 덜 내려고 하는 어떤 행위, 그걸 부당한 행위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행위가 있어. 어떤 특정 행위가 있어요. 근데 어떤 그 특정 행위가 그 경제적 실체의 세금을 줄여주는 어떤 특정 행위래.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봤을 때 뭐 그 거래 자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성립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어떤 특정인 간의 거래를 우리가 세법이 야, 그거 좀 세금 덜 내려고 했지라는 라고 쳐다본다고 해서 그 거래 자체를 사법적인 효력을 뭐 부인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떤 뭐 민법에서 하듯이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 뭐 행위를 취소시키거나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 규정은 그렇게까지 행위 자체를 다 부인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부당행위가 있고 부당행위로 통한 어떤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 부당하게 한 행위를 통해서 한 세금 계산. 그거를 부인하겠다는 거야. 이게 다시 계산하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법인이라고 합시다. 우리 법인세니까. A라는 법인이 있어요. 근데 A라는 법인이 되게 자기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친한 어떤 그 뭐 주주나 뭐 이런 사람하고 쿵짝쿵짝 짜고 해서 원래 1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500원에 사거나 원래 500원에 700원에 팔 수 있는 거를 300원에 팔거나 그죠? 딱 보니까 뭐예요? 이 특정 법인한테 손해가 되는 행동들이죠.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비싸게 사오거나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를 싸게 팔거나 이거는 뭐예요? 이 특정 법인, 지금 A라는 법인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세법은 보는 거예요. 야,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라면은 1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500원에 사겠냐? 또 700원에 팔 수 있는 거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네가 300원에 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 행위 그 자체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판매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어 세법이. 그런 권한은 없죠 세법이. 자 사적인 거래니까 당연히 그 거래 자체는 그대로 유효해. 사법적인 그 거래 행위의
의미 자체는 유효한데 세법은 세금 낼 때 있어서만큼은 얘가 세금 얼마 낼게요 라고 계산하잖아. 그게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할 거야. 나 그거 세금야. 나 이것만 못 받아. 너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을 거야. 그걸로 다시 계산해서 나는 세금 너한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건 그런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스토리를 잠깐 설명드린 거고 이제 이론적으로 뭐 세법 규정이나 이런 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1페이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이렇게 파란색 보세요. 자, 특정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뭐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그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 제가 말한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라고 여기 그 거래를 부인한다는 게 세법이 짠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 둘이 그 거래 무효야. 너 그거 판 거 아니야.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뭐 사거나 팔거나 했다면은 뭐 자본거래적인 어떤 자본 그걸 분여했거나 이렇다면 그 자체는 다 인정해요. 사법적인 거래니까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세금에 대해서만 다시 계산하겠다는 거야. 요 놈, 괘씸한 놈, 요 법인, 괘씸한 법인 너 세금 덜 내려고 뭐 장난했지? 그거 다시 내가 계산해서 세금 너 똑바로 내. 다시 계산해서 세금 내. 이 말입니다. 이 거래를 부인한다는 게 그 표현이에요. 계산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 거래의 뭐 사법적인 유효성을 부인하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건 따로 다툴 일이야. 예를 들어서 민법적이나 어떤 뭐 사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건 그 둘 사이에서 사기로 인한 건 여러분들 이게 민법적으로 뭐 그걸 취소하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뭐 그럴 수 있겠지. 그거하고 우리가 하는 건 다른 거라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세법에서 하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장난친 이 법인에 대해서 세금 다시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내 임마 이거라고. 세금에 대해서만 됐죠? 자, 여러분 여기 형광펜 부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법인이 여러분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해야 된다는 거야. 이 법인의 거래가. 아까 전에 여러분 뭐 했어? 예를 들었던 거 보면 법인이 그 특수관계인 뭐 주주나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주주나 뭐 그 대표이사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대표이사가 갖고 있던 땅을 내가 산대요. 원래 100원짜리인데 내가 500원에 사준다는 거야, 법인이. 그죠? 그냥 똑같은 비슷한 거는 100원에 살 수 있는데 땅을 500원에 샀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리고 또 시장에서 뭐 특정한 물건을 팔면 700원에 팔 수 있는데 대표이사한테만 싸게 가져가세요 하고 300원에 줬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특수관계인하고의 거래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과의 거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요. 알겠죠? 인정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파트에서 유사한 걸 또 할 겁니다. 뭐 의제 기부금이라고 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그냥 제3자와의 거래일 때 뭐 거래 시장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거래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배울 거예요. 정상가액과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그 거래를 인정해줘. 하지만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상대방한테 기부금을 준 걸로 의지한다. 라고 해서 의제 기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기부금이라는 파트 따로 이론 정리할 겁니다. 이따가 몇 영상 뒤에 그건 그때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로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상가액, 시장가액이 있는데 정상가액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장가액. 그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치가 있는데 그걸로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원래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싸게 샀다. 원래 팔 수 있는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뭐다? 이 법인의 이득이잖아요. 원래 100원짜리 물건을 내고 해서 내고 해서 야 70원에 깎아줘 라고 해서 70원에 사왔다고 해. 그러면 칭찬받을 일이죠. 주주들이든 누구든 좀 잘 사왔다. 좋은 물건이라는 전제 하에 당연히 사야 되는 건데 원래 정상적인 저 공정 가치는 100원인데 싸게 샀구나. 좋아. 잘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주주들도 문제 삼지 않고 세법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치? 싸게 샀으면 나중에 그만큼 결국 세금을 더 낼 거잖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세법은 좋아라 해요. 원래 파는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다. 그것도 너무 잘한 거죠. 비싸게 판 만큼 차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 내겠지. 세법은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야.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라고.
손해를 일부러 조작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 법인이 원래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통해서 그 손해를 조작해냈다. 이런 느낌을 대한 제재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제재라고요. 특수관계인이니까 문제 삼는 거예요. 잘 봐요. 원래 100원에 파는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제3자하고 거래를 해. 그럼 가가지고 야 이거 좀 싸게 좀 팔아주세요. 뭐 지금 어차피 이거 뭐 저 아니면 살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내고 하잖아요. 그죠? 실무진에서 뭔가 법인에서 뭐 매입해 올 때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좀 싸게 살 수 있어. 좀 비싸게 살 수도 있고 그죠? 프리미엄이 붙은 거야. 원래 100원에 100원 시장가 100원인데 수요가 너무 많대. 법인이 갔어요. 가서 시장에 나가서 사려고 하니까 그 판매자가 조금 이제 배짱을 부리는 거야. 아니 지금 이거 시장에서 못 구하는 건데 한 10원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피를 붙여 주셔야죠. 이러면 여러분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고 괜히 10원 아끼려다가 놓치면은 더 큰 로스가 생기니까 사올 수 있겠지. 단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전제예요? 시장가보다 여러분 좀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시장이라는 게.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제3자하고 거래한다면은 어느 범위까지는 좀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뭐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그거는 시장에서 그거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다반사라는 거지. 문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할 때 아까 말했듯이 그 격차가 너무 심할 때는 의제기부금이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와서 30%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한 걸로 보겠다. 뭐 이런 걸 두는 거예요, 규정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제3자하고의 거래를 하면 전혀 문제 삼지 않아. 그 거래가액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게 세법의 입장인데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계속 하고 있죠? 얘기.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할 때를 문제 삼는 겁니다. 특수관계인하고 거래 삼는다면은 뭐 예를 들면 원래 100억에 살 수 있는 거를 대표이사한테 사오면서 막 300억에 사왔다. 그죠? 그러면 그 200억을 실제로는 그 대표이사한테 200억을 상여로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이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200억을 대표이사한테 돈 준 거하고 똑같지 않냐. 그런 거야. 자, 너 회사는 200억에 대해서 세금 더 내. 입금 살입할 거야. 그리고 너 대표이사 너 이거 200억 너 보너스 받아간 걸 처리할 거야. 소득세 내. 소득 처분 상여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약간 중구난방으로 쭉 썰만 풀고 있는데 이거를 차례차례 요 이론을 통해서 하나씩 가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체크할 거 특수관계인하고의 거래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조세 부담을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 이건 문제 삼을 리가 없죠. 세법이 부당하게 법인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한다. 그 거래, 그 계산을 부인한다. 야, 세금 다시 계산할 거야.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각 사무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과표를 뽑아내고 세금을 내는데 그걸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잠깐 딴 얘기하면 자 여러분 그 제가 거의 뭐 왜 맨날 같은 옷을 입고 있지? 막 한 10강 전에도 저 옷이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여러분 저는 같은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은 모양인데 제가 이게 여러 벌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간혹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셔서 자 같은 옷이 같은 디자인의 옷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디자인의 옷이 여러 개 있어서 월요일에도 있고 뭐 화요일에도 이제 새 거를 또 입고 이런 식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쟤는 옷 빨지도 않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러진 않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수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특수관계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법인하고 특수관계 있다는 거예요. 뭐 법인의 대주주, 뭐 법인의 대표이사, 법인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걸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국세기본법 상에서 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써라. 지금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4촌에 8촌이 어쩌고 뭐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 없어. 우리 시험에서는 딱 봐도 특수관계라고 나와. 대표이사 특수해 보이죠 관계가. 대주주 특수해 보이죠.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국기법이나 이런 데까지 이론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법인하고 특수관계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 대주주, 대표이사 이런 애들. 여러분, 이 시점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대표이사인데 뭐 거래가 있다고 하면 거래가 일어나고 나서 퇴사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때요? 특수관계인이 더 이상 아니겠죠?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딱 요거를 언제 시점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를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다? 우리는 지금 특정 경제적인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뭘 비싸게 샀거나 싸게 팔았거나 뭐 이런 거. 그죠? 그 지금 말하는 그 거래가 일어난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밑에 이거 주의하세요. not 아니라는 거야.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빨간색 뭐 우리 지금 계산하는 여러분 뭐 그 거래가 일어난 연도의 해당 연도 말 예를 들면 22년 예를 들면 거래가 22년 3월 달에 일어났대. 그때는 특수관계인이었대요. 예를 들면 그 대표이사였대. 근데 8월 달에 그만뒀대요. 그러면 어때요? 22년 12월 31일이죠. 22년 12월 31일 시점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면 부당이익 계산 적용하지 않나? 아니라고. 거래가 일어난 시점에는 어때요? 대표이사였죠? 그렇다면은 특수관계 인정하는 거야.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퇴사하고 나서 뭐 비싸게 샀다면 그거는 아니겠지. 그지? 그 어떤 사고 파는 그런 거래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대주주인지 대표이사인지 이런 것들을. 자, 2번. 그리고 이 부부 줄여가지고 여러분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부부 이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은 여기 보라색 형광펜으로 색칠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내 친구는 아닌데 아무튼 여기 A, B, D 이렇게 세 개. 고가 매입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고가 매입이 별표 제일 많아 3개. 저가 양도도 뭐 별표 하나. 저가 양도는 별표 하나. 그 절이 되어 이게 별표 2개.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돼요. 고가 매입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고 이 3개 중에서 굳이 우선순위를 뽑자면 저렇다는 겁니다. 고가 매입이 가장 많이 나오고 다음에 절이 되어 나오고 저가 양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까 말했던 어떤 부당 행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세금을 줄이는 행위인지 아닌지 고가 매입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죠. 시가 100원짜리인데 시장에서 시가는 시장가죠. 페어밸류 공정가치가 100원인데 여러분 이거를 500에 매입 500에 샀대요. 매입은 샀다는 거잖아. 알죠? 딴 데 가면 100원에 살 수 있는데 왜 500원에 샀겠냐라는 거야. 너 저거 특수관계인이니까 비싸게 사준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에 샀다고 해서 예를 들면 100원에 샀으면은 왼편에 토지 100원, 오른쪽에 현금 100원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 이 토지를 100원짜리로 잠깐만 고가 매입이니까 500원에 샀으니까 잘 죄송합니다. 헷갈렸죠? 자, 500원에 샀으니까 어떻게 한다? 현금은 500원이 나왔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다? 당연히 토지, 자산가액을 500원이라고 적어놨겠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세법은 야, 너 토지 저거 500원 아니잖아. 이거 100원으로 만들어줘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 자산 일단 깎아내. 500원 아니잖아. 토지 400원만큼 깎아내. 여러분 지금 딱 말 듣는 순간 어떤 세무조정을 해야겠어? 어떤 소득처분?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 자산을 깎아내는 거잖아. 회계는 500원 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500원으로 봐요. 근데 세법은 내 생각은 달라. 시장가격 100원이잖아. 100원으로 만들 거야. 나는 100원으로 인정할 거야. 400원만큼을 세법에 맞춰줘야 돼. 400원만큼을 깎아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송금산입 400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0원만큼을 누가 가져갔는지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세무조정은 이따가 또 할 겁니다. 400원만큼은 입금 산입해서 이 400원만큼은 아까 대주주라고 했나요? 대표이사라고 했나요? 대표이사라고 할게요. 400원만큼은 대표이사가 돈으로 가져갔다. 즉 보너스 받아갔다. 상여로 받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매입하면 여러분 당연히 회사는 손해겠죠? 그죠? 회사는 세금을 적게 내게 돼요. 예를 들면 이 500원 토지를 샀어.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한테 특정인한테 3자한테 판다고 생각해봐.
그때 예를 들어 뭐 공정 가치가 조금 올라서 150원이 됐다고 해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처분 손실이 생기죠. 토지 500원짜리를 팔면서 150원밖에 못 받으니까 한 5년 10년 있어서 공정 가치가 50원만큼이나 올랐다고 해도 손해가 나죠. 350원만큼 처분 손실이 생기죠. 여러분 그죠? 세금을 줄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가 매입은 당연히 이대로 두면은 세금을 줄여주게 돼. 이 법인의 세금을.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해야겠죠. 자, B의 경우를 보세요. 저가 양도, 저가 양도. 자,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팔면은 7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가 700. 그런데 뭐 대주주한테 이번엔 대주주로 갑시다. 대주주에게 뭐 400원에 판매 양도죠. 양도가 판매죠. 400원에 팔았다는 거야. 300원만큼 왜 손해를 받지라는 거야. 아니 그냥 시장에 내놓으면 700원에 사는데 사갈 텐데 왜 대주주한테 400원에 싸게 넘겨서 회사야 너 왜 300원 손해봤냐? 누가 봐도 이거 손해죠? 세금을 적게 낼 거 아니야. 다른 데 팔았으면은 700원이 매출로 잡히고 거기에 대해 세금을 냈겠죠. 뺄 거 빼고. 근데 400 대주주한테 400원에 팔았으니까 매출 400원이라고만 적어 놓으면은 그만큼 300원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되겠지. 3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적게 내게 되겠지. 그래 가지고 이 경우 어떻게 한다? 나 400원에 판 걸로 안 볼 거야. 너가 700원에 현금 들어오고 그걸 300원만큼을 대주주한테 준 걸로 볼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입금 산입하고 300원에서 300원만큼을 뭐 대주주한테 줬으니까 배당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배당으로 받아간 거, 돈 빼간 거지 이놈이 대주주가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부당이익 계산을 부인하고 나면은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당연히 더 내게 되죠. 입금 산입할 거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가져간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소득세도 내라라고 소득 처분도 한다는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A, B, D가 중요한데 절이 돼요. 고리 차용이나 불균등 자본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고 사실 보셔도 됩니다. 어려운 거기도 하고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 안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절이 돼요. 그럼 보세요. 절이 2는 여러분 이자요 이자율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뭐 돈이 여유 자금이 있어. 그래서 제3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예를 들면 10% 받는데 1년에 1억 빌려주면 1,000만 원만큼 수익이 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1억을 빌려주고 나면 10% 연이율 10%라고 하면 10%만큼 이자를 받으니까 이자 수익이 1,000만 원 생기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대표이사한테 이자를 아예 안 받고 1억을 빌려줬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들어왔어야 될 다른 제3자한테 빌려줬다면 들어왔어야 될 이자 돈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현되었어야 할 이익이 안 생기는 거지. 혹은 여러분 10%인데 시장 이자율이 낮게 절이 0%도 낮은 거고 혹은 한 4%만 받는다고 해봐 대표이사한테. 그럼 어때? 400만 원 밖에 이자를 못 받게 되죠. 연말에 600만 원만큼 손해라고. 제 3자한테 빌려줬다면은 1,000만 원 받을 텐데 대표이사한테 빌려줘서 4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야. 혹은 아예 공짜로 빌려줬다면 이자 안 받고 그러면은 1,000만 원만큼이 오롯이 다 손해죠. 그러니까 어때? 들어왔어야 될 수익이 안 생기는 것도 세금을 부당하게 안 내는 거죠. 그 1,000만 원을 받았으면 어때? 이자로 많이 받았으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냈겠죠. 법인세. 맞죠? 그래서 특수관계인한테 낮은 이율로 빌려주거나 그러니까 아예 이자를 안 받는 것도 낮은 이율로 봅니다. 그래서 포함하는 거야. 저리에. 싸게 빌려줘서 내가 받았어야 될 정당한 시장에서의 이자를 놓친 거지 지금. 그것도 어때? 세법 입장에서는 이놈 너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뭔가 장난한 거지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때도 입금 산입하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말한 사례는 이것도 따로 한번 배울 겁니다. 뭐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요 이게. 독립된 파트가 있어 이거는.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여기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도 적용하면서 우리 나중에 공부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에 대해서는 따로 가지급금만 따로 뽑아서 이론이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공부할 텐데 그때 여기를 리마인드 시켜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는 게 뭐의 일종이라고 했죠?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의 일종이라고 했죠. 여러 유형이 있는데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절이 되어 이 세 개가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3대장인데 세 번째가 절이 되어 싸게 특수관계인한테 빌려주는 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겁니다 라고 따로 독립된 파트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말하겠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가지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요. 정당한 이자를 받냐 못 받느냐 하고 무관하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네가 무슨 말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지금 공부하시고 다시 보시면은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요 설명할게요. 가지금 인정이자. 지금은 약간 개관만 할 겁니다. 개관. 가볍게만 살펴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가지급금은 여러분 요게 나중에 설명할 텐데 여러분 가지급금은 회계학적으로 보는 용어하고 세법이 말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회계학적으로는 가지급금 여러분 회계 원리 이때에서 배웠을 텐데 이거는 정산하기 전에 임시로 띄워놓는 계정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줬는데 이거를 아직 그 연말 결산하기 전에 이 계정을 돈을 누구한테 줬어. 현금 대변에 현금 나갔어. 근데 이 계정을 뭘로 잡을지 좀 애매한 거야. 그럴 때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띄워뒀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그 귀속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거. 그게 회계학적인 개념이에요. 가지급금은. 가할 때 가는 임시란 뜻이야. 임시란 뜻이에요. 일단 돈을 주긴 줬잖아. 지급했잖아. 빠져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계정을 쓸지 애매해서 일단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띄워둔다. 이런 의미거든요. 회계학적으로. 자, 회계학적인 거고 우리가 이 세법에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이 가지급금은 여러분 대여금을 말합니다. 대여금. 빌려준 거. 대여해준 돈. 자산. 회사 입장에서는 이 대여금 당연히 상대방한테 대여해 준 거니까 여기서 이자 수익도 나중에 생길 거고 이 원금은 나중에 받을 거니까 현금이 나중에 들어올 거니까 자산이라고. 이거 세법 입장이라고요. 세법에서는 이 가지급금이라는 명칭을 대여금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가지급금이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죠? 자, 우리 그 약속이니까 우리 세법적인 약속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대여금을 뭐다? 회사가 아까 예를 들어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1억을. 아까 예를 그대로 1억을 빌려줬어. 그런데 아까 시장 이전이 10%죠? 아까 예를 들면은 1년 후에 1,000만 원을 받아야 돼. 정상적인 거래라면. 제3자와의 거래라면. 근데 예를 들면 4%만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600만 원만큼은 손해죠. 회사의 손해지. 받았어야 되는 걸 못 받잖아요. 그때 여기 말하는 인정이자라고 하는 건 뭐다? 인정이자는 1억의 10% 그러니까 1,000만 원. 이거를 뭐다? 네가 이걸 받았든 못 받았든 나는 이걸 받은 걸로 볼 거야. 오케이? 여러분 인정 기타 소득, 인정 상여 이런 거 소득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뭐? 그게 뭐였어? 인정 여러분 상여, 인정 상여 제일 많이 보게 되죠. 인정 상여 뭐? 실제 형식적으로는 상여 보너스가 아니지만 법인세법을 처리할 때 입금 산입 인정 상여 해서 받아간 사람이 보너스 상여 받아간 거 똑같이 간주할 거야. 인정할 거야. 그때 했던 용어죠. 그 똑같아 여기도. 그리고 이자 수익을 지금 1,000만 원만큼 못 받죠. 아까 0%면 한 푼도 못 받고 4%면 400만 원밖에 못 받죠. 세법은 야 네가 그거를 저리로 대해서 뭐 한 푼도 안 받든 1% 받든 2% 받든 3% 받든 야 나는 그거 신경 안 써. 네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든 나는 시장이자율 있죠. 이 천만 원 10%. 1,000만 원을 이자로 인정할 거야. 이자 수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 이게 바로 가지급 인정이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이자는 1,000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400만 원, 4%에 대해서만 이자 수익을 인식했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차이가 나는 600만 원에 대해서 입금 산입해야겠죠. 맞죠? 너 추가적으로 6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더 내세요. 입금 산입 600만 원. 대표이사가 가져갔니? 상여 이렇게. 알겠죠? 가지급금 인정이자 파트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 유형 3개 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회사가 부당하게 싸게 살 거를 비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싸게 팔거나 받았어야 될 이자를 받지 않거나 다 무슨 공통점이 있어? 회사가 손해를 조작해낸 거야. 회사가 손해본 것처럼 지금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거라고 이 형식을. 세법이 봤을 때는 야 저거 부당한데 누구 맘대로 세금 덜 내려고 장난치냐? 이렇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유형을 했다고.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절이 되어 이제 이거 3개가 전부 다 부당한 행위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동의하게 됐어. 동의 못하신 분들은 돌아가세요. 앞으로 돌아가서 동의할 때까지 들으시고. 농담입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3번 부당한 정도의 판단.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요거는 뭐냐면 부당한 정도. 지금 세금을 예를 들면 세금을 100원 낼 거를 뭐 98원만 낸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조금 뭐 괜찮네라는 거야. 조금 싸게 뭐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니까 조금 이제 그 이상하다는 거야.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니까 시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 취지라고 했죠. 그죠? 특수관계하고 거래니까 시가에서 벗어나서 뭘 했던 거는 장난치는 걸로 보겠다. 너 그 제재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좀 미비하다면 미비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과하지 않다면 그냥 좀 작다면은 그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면 세법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현저하지 않다면은 그냥 넘어갈게 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부당한 정도의 판단 세금을 줄이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현저할 정도로 나쁜 경우에 우리가 부당이익 계산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현저한 이익의 분여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싸게 샀어. 고가 매입이야. 근데 비싸게 산 정도가 과하지 않다면 특수관계인하고의 거래더라도 봐줄게. 이 말이야. 반대로 말하면 자, 요 기준 부당한 정도를 판단했을 때 요거를 넘어선다면 특수관계인하고의 거래를 비싸게 샀다면 그걸 부인하겠다라는 거야. 자산 깎아내고 입금 산입하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 있죠. 조세를 부담하는 감소의 그 정도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준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A 혹은 B의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뭐 A 기준, B 기준 두 개가 있다고 기준이. 그래서 A 기준이나 B 기준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보는 거라고요. 둘 다 해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두 조건 다를 만족할 때만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을 적용한다 아니에요. 알겠지?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건 당연히 틀린 거예요. 둘 중 하나에 걸리면은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한다라는 거야. 물론 둘 다 걸리면 당연한 거고. 둘 다 걸렸을 때만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지, 당연히. 여러분 이거 묘한 거 알죠? 당연히 객관식 할 때는 이거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잘 잡아야 되잖아.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적용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말은 둘 다 걸리면 당연히 적용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거지. 두 기준에 다 해당될 때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그 엔드 요건이라는 표현이잖아. 그거는 틀린 거라고요. 자, 잠깐 딴소리 했고 딴소리라기보다 객관식 말을 했고 A 첫 번째 조건 A 조건 뭐다? 자, 시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있고 내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시가 100억짜리 토지를 내가 150억에 샀대요. 150억 샀대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값을 보세요. 절대값. 50억이죠. 50억. 자, 50이니까 이게 뭐다? 시가의 5% 이상 비싸게 샀냐라는 거예요. 이상. 50억. 시가 100억이죠. 5%는 여러분 5억인 거예요. 5억 이상 비싸게 샀냐? 비싸게 샀죠. 그러니까 100억짜리 시가면은 어떻다? A 기준만 말합니다. 지금 A 기준으로 하다면은 뭐다? 105억까지 사면은 괜찮네. 거기까지는 괜찮네. 부당행위 계산에 적용하지 않네. 시가의 5% 정도까지는 뭐 비싸게 살 수 있지, 뭐 싸게 팔 수 있지 이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드는 거는 고가 매입을 하나만 예를 들게요. 하지만 요건 절대 그 기준이니까 딴 데도 통용됩니다. 저가 양도라던가 통용됩니다. 자, 이게 비율 기준이야. 뭐 어떤 비율?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요. 뭐가? 내가 실제로 거래한 그 시장가하고의 차이. 지금 여기서는 50억이죠. 지금 요 든 예로는 50억. 이 차이 나는 정도가 시가의 5%를 넘어선다면 이상이라면 그렇다면은 105억이라면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비율 기준이에요. 시가의 몇 퍼센트까지 몇 퍼센트 그 이상이면 문제 삼는다. 5% 이상이면 문제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또 보세요. B 기준은 또 있어. 똑같이 시가가 100억이야. 거래가 150억이에요. 50억이죠? 아하, 어때? 이거는 뭐야? 이건 절대 금액 기준이에요. 지금 차이가 50억인데 어때? 딱 이건 정해진 금액입니다. 3억 이렇게. 3억 이상입니까? 안 이상입니까? 이상이죠? 3억 이상이니까 이거는 둘 다 걸리지. 만약 50억이나 비싸게 샀다면. 그죠? 둘 중 하나인데 이때는 둘 다 걸리니까 당연히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시가가 100억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104억에 샀대요. 자, 시가 100억의 5%. 5억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이 차이는 당연히 4억이죠. 어때? 이상이 아니죠. 그게 A 기준으로는 아닌 거야. 아, 시가 기준으로 비율 기준이니까 시가의 5%라는 비율 기준으로 하니까 이거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런 입장이 있는 거야. B, 똑같이 B로도 이걸 체크한다는 거야. 아, 100억짜리를 104억에 샀니? 보고 야 4억이나 비싸게 샀네. 야 아무리 비율적으로는 시가의 5%가 안 되더라도 무슨 소리다? 야 절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심하잖아.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기준을. 알겠죠? 그러니까 비율 기준이나 절대 금액 기준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야. 시가의 5%가 안 되더라도 시가의 5%가 안 되더라도 3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심하다는 거지. 그 금액으로 판단 한번 한다는 거야. 비율은 여러분 어떤 비율로 시가의 5%까지는 거래가 일어나도 뭐 봐줘야겠다 특수관계인이더라도 야 근데 그 절대 금액 자체가 커지는 건 여러분 뭐다? 지금 봐봐 이 100억짜리가 104억에 거래되고 이런 거는 금액 자체가 단위가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5% 내더라도 그 금액이 3억 이상이면 부당한 걸로 봐야 된다는 거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더 와닿죠? 예를 들면 이게 1000억짜리입니다. 1000억짜리고 1040억에 거래했대요. 그러면 시가의 5%는 50억이잖아. 맞죠? 그럼 50억에 해당하지 않죠. 5% 아니니까 40억이니까 차이가. A는 그때도 안 걸리는 거야. 비율 기준으로만 따지자면. 근데 B에서 잡아낸다는 거지. 야, 1000억짜리를 1040억에 샀냐? 40억이나 차이나 3억보다 이상이죠. 3억 이상이죠. 절대값 기준 이상이죠.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기준은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은 무조건 부당이익 계산에 부인이 적용된다는 거야. 자, 요거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뭐 요거는 뭐 실무하실 때도 당연히 이거 체크해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체크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도 사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예를 들면 고가 매입이 나온다고 해봐요. 근데 고가 매입인데 부당한 정도는 부당하지 않다고 나올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건 우리끼리만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끼리만 하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부당한 정도를 판단하고 제가 문제를 풀 때도 항상 체크해요. 부당한지 아닌지를. 그래서 보면 거의 다 부당하게 나와요. 알겠죠? 고가 매입을 교수님께서 문제를 주셨는데 고가 매입이긴 한데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고가 매입이기는 한데 요 시가 5%에도 해당하지 않고 차익이 3억도 안 돼가지고 3억 미만이기도 해서 부당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좀 약간 디테일하고 구석진다기보다 세세하게 내지 않아요. 보통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부당한 정도의 판단은 요 강의하는 이론 정리할 때는 당연히 요런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하는구나 라는 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업무하실 때도 당연히 아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일단 요 눈앞에 있는 시험을 공부할 때는 뭐라고? 만약에 고가 매입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 부당한 정도는 충족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당할 거라고요. 그죠? 시가의 5%를 5%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뭐다? 거래 차익이 3억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다고요. 높은 확률로. 알았죠?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저하고 하는 비밀이에요. 알겠죠? 어디 가서 말하시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은 저 강의 똑바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알고 넘어갑시다. 휙 넘어갑시다. 자, 101페이지 계속 마지막에 자, 요건 중요해요. 아, 위에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자, 요걸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자, 여러분 아까 말했지. 우리 부당함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전에 제가 시장 가격 했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100원인데 이걸 150원 주고 사왔다. 뭐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특정 금액이 있고 그거보다 비싸게 사오거나 그거보다 싸게 팔거나 특정 이자율이 있어가지고 이 특정 이자율보다 싸게 대여해 주거나 그때 문제다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그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우리는 시가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이라는 거예요. 시장 가격.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제3자끼리 모르는 제3자끼리 일어나는 시장에서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가가. 자, 이 중요합니다. 순서. 일단 여러분 다음의 순서대로 시가를 적용해요. 이렇게 화살표.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순서. 1번.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가예요. 이게 주어진다면 이걸 쓰면 돼요. 아까처럼 문제에서 이 토지는 공정가치 혹은 시가 같은 표현이라 보시면 돼. 공정가치 혹은 시가가 뭐 10억이다, 100억이다. 그런데 이걸 150억에 샀다. 이렇게 나오면 아주 심플해. 시장 가격이 바로 주어지니까 보고 바로 풀면 돼요. 그런데 시장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온다고 해봐. 시가는 알 수 없다. 다만 감평가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가액은 얼마고 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은 얼마다 막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때 2번, 3번 우선순위, 2순위, 3순위 뭘부터 적용할지를 알아야 돼요. 시가를 모른다는 전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정가액을 알아. 100원인 걸 알아. 근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이 80원이라고 주어져 있다. 이때 80원을 갖다 쓰면 틀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알아야 된다고. 감정가액이 주어지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가액이 주어진다면은 딱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아, 감정가액이 먼저 우선순위지. 이거부터 적용해야지 순위가.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상증세법이 우선도 아니야. 감정가액이 우선이니까 이 100원으로 가야 돼. 요런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여러분 단 하나 다 또 주의할 점.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 있어요. 단 주식은 감정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주식이 있다면은 주식은 만약 시가를 모른대. 그리고 감정가액이 얼마다라고 주어진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주식. 간평법으로 감정가액 뭐 했더니 주식이 얼마다라고 나왔다고 해도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세법에서. 주식은 감정가액을 미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중요합니다. 혹시 숫자가 주어지더라도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에 한해서. 요거 외우셔야 돼.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들은 감정가액이 2순위예요. 하지만 주식은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혹여나 주어져 있더라도 모른 채 해야 돼. 나는 몰라 이렇게. 주식은 3순위로 가는 거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가액을 쓰는 겁니다. 주식은 바로. 자, 일단 주식은 그렇게 하시고 주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시험 많이 나오죠? 토지와 건물. 우리가 상속증여세법상 보면 파트가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이라는 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파트에 보면 여러 가지 자, 각종 자산에 대해서 이 자산은 이 금액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다. 시가를 모를 때 이 금액으로 한다. 시가를 모르니까 보충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금액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보충적 평가 방법인데 자산별로 다르다고요. 정해놨어. 토지는 뭐 개별 공시지가. 우리 뭐 심심찮게 뉴스에도 막 나오죠. 이번에 개별 공시지가가 어떻게 됐고요. 막 나오잖아.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액. 요것도 막 나오죠. 뭐 마포구에 어떤 건물 특정 건물이 고시가액이 얼마가 됐고요. 막 그 하죠. 그죠? 기준으로 삼는 어떤 금액들을 나라에서 발표를 한다고요. 그걸로 기준 삼겠다라는 거야. 개별 공시지가 혹은 고시가액으로.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자,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따가 문제를 살펴보겠지만 1번 시가는 몰라요. 2번 감정가액 100원이에요. 3번 개별 공시지가 80원이야. 근데 밑에 회계 처리해 놓은 걸 보니까 80원으로 회계 처리했대. 그 말은 즉 이 회사가 우선순위, 세법에 따른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고 그냥 개별 공시지가, 즉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가액으로 회계 처리를 해줬다는 거지. 그럼 어때? 세법은 야 나는 너랑 입장이 달라. 나한테 맞춰. 뭐 감정가액 100원으로 맞춰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일단 우선순위를 쭉 시가 적용되는 순위를 다 체크하고 암기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러고 나서 숫자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야.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요거 이따가 바로 연습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02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세무조정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판단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의 고가 매입과 자산의 저가 양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제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가장 대표적인 부당행위의 종류가 여러분 세 개라고 했죠. 세 개. 세 개. 첫 번째 자산 고가 매입.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비싸게 사왔다는 거야. 나쁜 놈. 왜 손해봤냐?
두 번째,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싸게 팔고 말았다는 거지. 나쁜 놈. 왜 싸게 팔아가지고 세금 덜 내려고 장난하냐. 세 번째, 그리고 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대표라고 했죠. 절이 돼요. 너 왜 10% 이자 받을 수 있는 거를 돈 빌려주고 나서 10% 이자 받을 수 있는데 3%밖에 안 받냐? 왜 이자 안 받냐? 혹은 이런 식으로. 세 개였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무조정은 뭐 1번 고가 매입, 2번 저가 양도에 대해서 사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뭐 절이 돼요. 대여금 절이 되어 해주고 싸게 받는 거는 어디서 공부할 거 하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지급 인정이자라는 독립 파트를 또 공부할 거야 나중에. 그때 보면 된다고요. 그때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의 일부였죠. 세 번째 거였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볼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에 대한 걸 우리는 살펴보면 되겠다. 그죠? 여기 고가 매입. 자 시가 70원짜리인데 100원에 사왔대요. 시장 가면 7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대주주, 뭐 대표이사 이런 사람한테 가서 100원에 30원이나 더 얹어주고 사왔대요. 그때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부당한 정도는 다 넘어선 걸로 봅니다. 아까 전에 뭐 시가의 5% 혹은 뭐 거기 걸리거나 시가의 5% 이상이거나 거래가액 차액이 뭐 그리고 또 절대가액 기준으로 3억 이상이거나 이 차액이 그거는 만족했다는 대전제를 하고 지금 쭉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고가 매입은 주의할 점이 요게 처음엔 여러분 좀 어색해요. 이 세무조정이 이중 세무조정이라는 걸 이제 처음 우리가 봅니다. 이중 세무조정이라는 거를 이제 요 올인원 강의에 한해서 처음 나온 거죠. 두 번 한다는 거예요. 세무조정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무조정이 두 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자, 요 고가 매입을 통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시가는 70원짜리인데 100원에 샀죠? 이게 여러분 땅이라고 해볼게요. 회사는 토지 100원, 이게 회사 B죠 B, 장부에 장부에다가 토지 100원, 현금 100원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세법은 뭐라고? 야, 나는 생각이 달라. 토지는 70원이고 요 토지 관해서 현금 70원 주고 산 걸로 볼 거야. 그럼 나머지 30원, 현금 30원은 나간 거잖아. 그죠? 맞죠? 이렇게 합쳐가지고 100원 나간 거잖아. 맞죠? 그래서 70원만큼만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이고 이 나머지 30원 나간 거는 여러분 뭐다? 이게 여러분 사회 유출. 그게 누가 가져간 걸로 보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게 대주주라면 배당으로 처분하면 되겠지. 누가 갖고 튄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준 거지. 대표이사라면 보너스로 준 거고.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긴 나갔는데 이게 누가 가져갔냐라고 할 때 그냥 사회유출이라고 적으면은 소득세를 물려야 되는 누군가가 이걸 가져간 거예요. 가져간 거. 그걸 사회유출이라고 적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속자를 찾아서 배당이든 뭐 상여든 이렇게 처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법의 입장은 결국 뭐예요? 현금이 여러분 이렇게 100원이 나갔더라도 세법 입장으로는 토지의 취득원가로는 70원만 나는 인정할 거야. 30원만큼은 어떤 놈이 가져갔냐? 너 이거 소득세 내라. 찾아낼 거야. 소득처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세법의 입장은. 그러니까 조정할 게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1번 토지를 여러분 100원짜리를 70원으로 깎아줘야겠죠. 토지를 70원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요거 하나. 그리고 나서 뭐다? 2번 요거. 야 어떤 놈이 요거 30원 가져가? 누가 먹었냐 이거? 이 이득을 누가 가져갔냐? 회사는 손해를 봤죠 지금. 7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30원 더 줬잖아. 100원에 샀잖아. 그래서 이 차이 나는 30원을 누가 가져갔니? 이거 소득세 내라. 소득세 내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세무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따라올 수 있잖아 이 정도 충분히. 자, 그래서 밑에 세무조정이 두 개 들어갑니다. 기업, 송금산입, 토지 30원 마이너스 유보. 동의하시죠? 요거 1번이잖아. 토지 100원을 7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유보 마이너스 유보에 대해서 제가 앞쪽 영상 보시다 보면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거 보고 오셨을 거예요 대부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고 안 보셨고 내가 유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앞쪽 클립에서 유보에 대한 개념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세요. 자산을 깎아내야 돼. 세법은 회계가 인정하는 만큼 다 인정하지 않고 일부 자산을 깎아내야 돼요.
세법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30원만큼 자산을 깎아낼 때 쓰는 소득 처분이 뭐다? 마이너스 유보죠. 그죠? 송금 산입 30원 마이너스 유보하고 나서 또 두 번째 세무조정도 해야 되죠. 야, 이 30원, 이 30원, 이 30원 누가 가져갔냐? 이거 소득세 내라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입금 산입,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30원 사회 유출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입금 산입은 여러분 송금 불산입과 똑같은 거라고 했죠? 가산조정이라는 가산조정.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뭐 고가 매입 뭐 이런 식의 적어도 되고 토지 여기도 고가 매입 적어도 되고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라고 적는 게 보통 무난하겠죠, 밑에. 자, 30원에 대해서 여러분 사회 유출이라고 적는데 사회 유출이라고 적는다는 거는 여러 유형을 통칭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뭐다? 여러분 거래 상대방이 따라 다른 걸 적는다 이 말이야. 이 칸에 만약에 주주라면은 이 사회 유출 칸에 배당을 적으면 되겠죠. 배당을 가져간 거니까 이득을 30원만큼 배당으로 받아간 거야. 대표이사라면 상여 보너스로 받아간 거예요. 혹은 여러분 주주의 친척은 여러분 뭐 잘 모르는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주라면은 대주주라면 당연히 배당인데 그 사람이 가져갔다면 주주의 친척한테 뭔가 빼돌리려고 주주가 압박을 했다는 거지. 자기가 직접 받으면은 바로 배당으로 걸리니까 약간 이렇게 쿠션을 돌려서 자기가 아는 특정인 혹은 자기 친척 이런 식으로 회사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보자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 아, 이거 진짜 너무 옛날 거라서 이게 황현희가 옛날에 했던 건데 개콘에서 진짜 옛날 건데 되게 재밌어요. 춤추는 대수사인가? 조사하면 다 나와. 거기 있는데 아무튼 자, 딴소리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3자하고 거래인데 그 사람한테 제3자한테 뭐다? 소득세를 물려야 할 때 기타 소득이라는 걸 처분해. 그 사람 입장에서 기타 소득이 되는 거지. 땡 잡은 거 아니야. 나는 저 회사의 임원도 아니고 주주도 아닌데 뭐 이렇게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특수한 이득을 분여받았대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뭐야? 그게 바로 기타 소득이 된다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배당 혹은 상여 혹은 기타 소득인데 우리 시험에 기타 소득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다? 자,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보통 배당이나 상여 둘 중에 하나야.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중 세무 조정은 그러니까 고가 매입일 때만 이중 세무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중 세무 조정은 고가 매입일 때만 나온다라는 거야. 즉 밑에 보세요. 저가 양도일 때는 세무 조정이 딱 봐도 한 줄이죠. 그죠?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깎아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요. 뭐다? 고가 매입일 때만 세무 조정이 두 번 나온다. 저가 양도일 때는 그 차액에 대해서 그냥 입금 산입만 하면 돼요. 알겠죠? 쉽게 정리합니다. 암기가 필요해요. 고가 매입일 때는 이중 세무 조정이 나온다. 뭐? 비싸게 사와서 비싼 채로 장부에 올라와 있는 자산을 깎아내는 세무 조정 기억. 플러스 니은 뭐? 그 차익만큼 누가 가져갔니? 요거 세금 내라라고 입금 산입까지 해줘야지. 두 번. 됐죠? 자, 그리고 저가 양도. 저가 양도는 시가 예를 들어서 시가 90원짜리인데 70원밖에 안 받고 특수 관계자한테 팔았대요. 어떻게 한다? 입금 산입,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20원. 역시 사회 유출인데 이 칸에는 뭐가 적힌다? 똑같아. 아까하고 위하고. 배당 혹은 상여 혹은 기타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 따라서 이 이득을 누가 가져갔는지, 즉 누구한테 싸게 팔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배당 혹은 상여 혹은 기타 소득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론 정리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론 정리까지 하면 여러분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금방 풉니다. 이론적인 베이스를 깔아야 될 건 꽤 많았죠. 이론적인 지식을 쌓아야 될 거는 꽤 많았지만 실제 계산 자체는 딱 보고 판단하는 거야. 비싸게 샀다. 시가의 5% 혹은 3억 이상인가? 이상일 거라고. 부당하다는 거지. 부당한 고가 매입인 거야. 특수관계자. 부당의 계산의 부인이구나. 세무조정 2개 해야겠구나. 송금 산입 자산 마이너스 유보 깎아내고 입금 산입 소득 처분 그 특정인 특수관계자 배당 혹은 상여 혹은 기타 소득으로 해면 되겠구나. 요렇게 판단하면 숫자는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어. 정말 바로바로 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볼게요. 자, 사례 연습 1번입니다. 최신 기출 중에 또 하나인데 요걸 예제 삼아 봅니다. 회사는 21년인데 요것도 22년으로 제가 못 고쳤네요. 올해라고 보세요. 올해 말에 특수관계인 대표이사로부터 주식 1000주를 2천만 원에 매입했대요. 잘 따라보세요.
주식 1000주를 2천만 원에 매입했대요. 자, 이 주식의 감정가액은 2,400만 원이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500만 원이래요. 자, 이렇게 1,500만 원이고 회사는 어떻게 처리했냐? 1000주를 2천만 원에 샀대. 그래서 현금 2천만 원 나갔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다 주식,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계상해 놨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라는 거야. 자, 뭐라고? 세법은 생각한다는 거지. 야,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시가보다 싸게 샀나요? 비싸게 샀나요? 자, 첫 번째 뭐? 시가를 판단하라고 했지. 시가를 판단해야 돼. 자, 비상장 주식이니까 여러분 따로 지금 시가 나와 있는 거 없죠? 그죠? 시장에서 거래되고 이런 거 아니고 비상장되고 있는 거니까 시가가 없어요. 없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감정가액 2,400,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500만 원. 내가 뭐 강의 들었는데 맞아. 감정가액이 2순위라 그랬어. 시가 1순위 모르니까 2순위 감정가액, 3순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데 자, 감정가액 안다. 2,400만 원. 요 2,400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 싸게 샀네. 아무 문제 없구나. 저가 매입, 이 싸게 산 거는 회사가 칭찬받을 일이니까 이건 그냥 둬야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 1순위, 2순위, 3순위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시가 1순위, 2순위 감정가액, 3순위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 맞는데 뭐에 한해서는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주식에 한해서는 뭐다?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있죠? 단 주식은 감정가액은 미적용한다. 바로 상증세법상 요거를 써야 된다. 혹 문제에서 감정가액이 주어져 있더라도 요건 절대 쓰면 안 된다. 속임수다, 페이크다 라는 문제죠. 이게 바로 2,400만 원은 아닌 걸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가를 뭘로 본다? 요 상증세법상 1,500만 원을 시가로 본다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야. 자, 됐죠? 그러면서 판단한 거야. 오케이. 시가 대용액이 1,500만 원인데 얼마에 샀죠? 2천만 원에 샀죠. 그러니까 비싸게 샀죠. 얼마만큼? 500만 원에 비싸게 샀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5% 이상 5% 이상이에요. 요거 계산해 보면은 뭐 3억 이상은 아니지만 5% 이상이기 때문에 시가 1,500만 원에 5% 이상이죠. 지금 차액이 500만 원이나 비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적용을 한다는 전제를 하고 지금 계속 말할게요. 500만 원이나 비싸게 사서 자산, 여러분 요거 금융자산이에요. 주식 B라고 적혀 있는 게 금융자산이겠죠? 그죠? 뭐 요걸 어떻게 분류냐에 따라서 뭐 FVOCI, 뭐 AC 금융자산, 추억의 그런 자산 이름이죠. 자, 이미 잊으셨겠지만,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자산이라는 거야. 회사는 2천만 원으로 자산을 계상해 뒀는데 세법은 1,5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송금 산입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주식을 깎아내야지. 자산을 깎아내는 겁니다. 자산 깎아내서 1,500만 원짜리로 만드는 거야. 자산을. 오케이, 이제 자산가액이 적정해졌다. 이제 됐어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하네. 세법이.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두 번째 할 일 해야지. 첫 번째 자산가액을 맞췄죠. 1번 자산가액을 맞췄어. 2번 뭐? 그 차이 나는 만큼 야 그럼 500만 원 누가 가져갔냐? 야 이거 소득세 내야지. 누가 가져갔어? 누가 가져갔어? 대표이사지. 그죠? 임원이니까. 야 너 이 500만 원만큼 결국은 네가 이득 본 거지. 너 소득세 더 내. 상여. 입금산입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500만 원 상여. 요 두 개를 한다는 말입니다. 요렇게 세무조정하면 돼요. 됐죠? 자, 여러분 보세요. 밑에 풀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방금 말한 거 적혀 있어요. 뭐다? 1번 자산을 감액하고 금액을 줄여준다는 뜻이 금액을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자산을 깎아내고 500만 원만큼을 감액시키고 자, 뭐다? 같은 금액만큼 야 특수관계자 이거 네가 먹은 거지 이만큼 뭐 보너스를 준 걸로 처리하니까 상여 너 세금 내라 소득세 내라 대표이사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저한 이익의 요건의 검토라고 했죠. 여러분 요거를 여기까지 적으면 좋은데 어차피 여러분 법인세 칸에 이거 적는 칸도 없어요. 무슨 소리다? 실제 답에는 법인세는 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요거 두 줄만 적으면 된다고. 차감 조정이 한 줄, 가산 조정이 한 줄. 이걸로 끝이야. 현저한 이익의 요건의 검토 이렇게 부분 점수를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칸 다시 한번 부분 점수를 채점할 수 있는 이 칸 자체가 없다고요. 답안 양식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팁으로 말했지.
넘었을 거라고. 그게 현저한 이익 요건의 검토 이렇게 적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적을 칸이라도 있다면 교수님께서 뭔가 매기실 때 채점하실 때 야 이 친구가 뭐 답안이 조금 틀렸지만 야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조금 뭐 가산점을 주실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애초에 법인세법은 이런 걸 적는 칸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략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계산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칸이 없다고요. 법인세법은. 문제 2번, 문제 3번 똑같아요. 공이. 공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받는 전략을 이것저것 계산 흔적을 어디 적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적을 칸도 없어요. 애초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랑 과세표준과 세액조정 계산서 이거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점수는 어떻게 노린다? 제가 여러분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걸 할 거예요. 여러분 고가 매입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뭐 금액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이 어렵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 제대로 풀 수 있지. 자산 깎아내고 첫 번째 1번 세무조정, 2번 세무조정은 그 차익에 대해서 뭐 소득처분, 상여까지 해야 된다. 알아야 정확하게 풀 수 있지만 자, 뭐 계정 과목은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얘를 주식 B라고 여길 적든 고가 매입 자산이라고 적든 상관없다고요. 고가 매입이라고 적든 고가 매입 주식이라고 적든 괜찮아. 하지만 송금 산입 그러니까 차감 조정 칸에 적는다는 거, 요 마이너스 유보라는 거, 자산을 깎아내니까. 그죠? 요런 거 하나하나가 부분 점수예요. 자, 그리고 입금 산입 요거 상여. 상여라는 거 대표 이사니까 상여. 금액은 모르더라도 차감 조정인지 가산 조정인지 혹은 소득 처분은 뭔지 완벽하게 모든 답안을 모르더라도 그 세무 조정의 일부라도 하나씩 적어야 돼. 이런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씩 알려드릴 겁니다. 요런 부분 점수를 모아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 합격 근방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합격하는 겁니다. 물론 실력이 이렇게 월등하게 올라가신 분들은 이제 재미있게 쭉쭉 다 푸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티끌처럼 이렇게 한 부분 점수 하나씩 1점, 0.5점 이렇게 모아서 나는 합격할 거야. 나는 아주 저공 비행할 거야. 물에 빠지지 않고 저공 비행해서 이걸 통과할 거야. 라는 전략을 세우시는 분도 좋아요. 그렇게 해도 돼, 당연히. 그 좋은 전략입니다. 시간이 한정적이고 한다면은 그럴 때일수록 제가 강의 들으면서 이런 팁을 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대손 충당금이 문제가 나왔어. 이따가 말할 건데 시간도 없어. 실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시간이 안 남았다고 하고 잘 모르겠어. 이게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나올지 한도 초과가 안 나오는지도 나는 지금 이걸 계산할 줄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초과됐겠지. 초과됐어라. 초과돼야만 해. 라고 하고 뭐 송금 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은 모르잖아. 그럼 아무거나 적어. 일단 뭐 2천만 원 적든가 남겨도 뭐 2천만 원 적고 플러스 유보라는 걸 안다는 거지. 그럼 부분 점수는 받는다는 거야. 가산 조정 칸, 송금 불산입 칸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적고 계정 과목 적고 과목명 적고 거기 끝에는 유보라는 걸 안다는 걸 교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아 교수님 이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겠고 금액도 계산 못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라면 유보죠. 라는 거에 대해서도 교수님 부분 점수 준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현저한 이익 요건 검토는 제가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설명하기 위해서 다 필기해 놓는 거고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다 해야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소득세법하고 다르다고. 소득세법은 옆에 그 계산 근거를 남기는 칸이 있잖아. 그죠? 하지만 여기는 없다고. 법인세법은 그런 걸 적는 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의 일부라도 적는 전략을 무조건 써야 돼요. 모른다고 그 문항 자체를 아예 세무조정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합격 못 해요. 자, 잠깐 잔소리했고 지금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그 되게 중요한 팁이니까 들어두시면 돼요. 자, 104페이지 순식간에 1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요거는 부당의 계산의 부인인데 감가상각 자산의 고가 매입이요. 요거는 여러분 조금 쉬었다 갈게요. 요게 이 난도가 녹록진 않아요. 최근에 이거 나오기도 했죠. 65회 기출이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감가상각까지 우리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난도가 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클립을 빼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셨다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쉬시죠. 수고하셨습니다.